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한 60대 여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 중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걸 알고 바로 이혼했어요. 그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혼장과 재산의 절반 이상을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 아들 둘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자식들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빠 없이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집에서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웠고 학교에서도 쌈박질을 많이 해서 매달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저는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아들들을 회유도 해보고 먼지 나도록 매를 들어봤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늘 반항만 했답니다. 제가 못나서 교육을 똑바로 못한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고 봉사활동도 같이 해보면서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시시때때로 사고만 치고 다녔어요. 흡연과 음주, 오토바이 사고 등등 하지 말라고 말려보고 빌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를 탓하며 하루하루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게 보통의 날이었죠. 저희 두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 항상 혼을 내고 데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집 근처 삼겹살 집이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녀석들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을 한 것 같아요. 수년 동안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졌답니다. 두 아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 제가 식당 앞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식당에 갈 때마다 안부 정도 묻는 사이여서 그날도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오늘도 고기를 더 주셨죠? 매번 그렇게 손님들한테 퍼줘서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나 퍼주겠습니까? 명자씨니까 드리는 거죠. 네? 제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아드님들이 말해줬어요. 아들들이요? 왜요? 그게 말입니다. 실은 제가 명자씨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참 오래전부터 명자씨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고백을 1년 넘게 연습했는데 역시나 별로였죠. 제가 여자를 만나본 게 아주 오래돼서 많이 서툽니다. 아니, 사장님, 너무 당황스럽고요. 제 아들들이 왜 제 이름을 말해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 기분 이상하니까 말씀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들들에게 왜 제 이름을 알려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고깃집 사장님이 좋은 남자 같았고 저를 좋아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있어 연결해주고 싶었답니다. 큰아들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고뭉치 아들놈들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심해.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쁜 와중에도 항상 우리를 챙겨준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근데 말이야, 엄마는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희생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좋은 남자랑 데이트도 하고 재혼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둘은 이제부터 사고 안 치기로 약속했거든.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믿어봐. 그리고 저 사장님이랑도 잘해봐. 남자인 우리가 봐도 아주 좋은 사람 같다고. 민혁아, 네가 엄마 생각도 해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사고 안 친다는 말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쁘다. 그런데 다짜고짜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엄마, 저 아저씨가 엄마를 진짜로 좋아해. 우리 눈엔 보이는데 엄마 눈은 안 보여? 답답하네. 너희랑 이런 대화까지 나누니까 민망하다, 얘. 그만하고 고기나 먹자. 그렇게 두 아들이 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재혼을 권유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데다 고깃집 사장님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으니 그냥 밀어내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저를 고깃집 사장님과 밀어주려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삼겹살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닌 걸 알기에 다른 가게로 가자고 했더니 그 사장님 식당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요놈들이 저를 신경 써주는 게 귀엽기도 했고 사춘기가 지나가고 온순해져서 다행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던 고깃집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는 장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총각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양심에 찔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이 사장님 미혼이에요? 전 아들 둘이나 있는 이혼녀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명자씨, 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명자씨가 오래전부터 좋았어요. 저 나이도 많고 연애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총각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랑 사귀어주세요.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마음 정리하시죠. 저 부모님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명자씨. 아드님들까지 나서서 저희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만나봐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성적으로 끌림이나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저도 포기할게요. 그가 왜 저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포기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3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3번의 데이트를 해봤더니 저도 모르게 그이한테 빠져버렸답니다. 이해심이 얼마나 크고 착한 사람이던지 세상에 이런 남자가 저를 좋아해 줄 수도 있구나 하고 감동까지 했습니다. 3번의 만남 이후 그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자 저는 양심 따윈 버리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와 더 깊은 사랑에 빠져보기로 했죠.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수개월 뒤에는 재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양심 없는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를 제 남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답니다. 당연히 그이는 좋아했고 두 아들도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어요.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밀어주니 제가 재혼을 할 수 있었죠. 저와 아들들은 그이가 마련한 새 아파트로 들어가 넷이 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제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것 같으시죠? 일각에서는 저를 욕하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물론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여하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저는 남편의 고깃집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제가 식품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며 24시간을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이에게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보면 볼수록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또 함께 살게 되면서 남편은 아들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1, 중3 아들에게 비싼 학원을 끊어주고 하고 싶어하는 복싱 체육관에도 보내줬죠. 저는 이를 보고 그 일을 말렸어요. 아유 여보,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는 거 아니야? 둘이 합쳐서 교육비만 150만 원이 넘어가. 잘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퍼주는 것 같다고. 나랑 애들은 당신한테 그렇게 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에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앞으로 내 아들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거라고. 그리고 민혁이, 찬혁이가 학원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냈었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론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애비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뭐? 아니 애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이것들을 그냥... 여보, 혼내지 마.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애들이 지금 사고도 안 치고 공부에만 열중이니 오히려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말 들어보니 맞긴 한데 당신한테 큰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나 이 정도 능력은 돼.
식당 장사도 잘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도 있다고. 내가 이 돈을 혼자 다 쓸 수 없으니까 우리 식구가 같이 쓰면서 살게 해줘. 당신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나한테 너무 과분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미안할 지경이야. 그이는 제 두 아들에게 친아버지 이상으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 사격을 해줬고 저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줬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제 인생에 큰 자리를 차지했고 평생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아들은 남편의 지원 덕분에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고 이후에도 등록금과 자취방 등 많은 걸 지원해줬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들들이 스스로 알바해서 생활하도록 두자고 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들 집도 모두 남편의 돈으로 해줬습니다. 그이는 목돈을 줄 때마다 두 아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혁이, 찬혁이 너희들 말이다. 나중에 자식 낳으면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 내 꿈이 한 집에서 온 식구가 복닥거리며 사는 거거든. 게다가 나랑 니들 엄마가 나이가 들고 있으니 건강도 챙겨주고 효도도 받고 싶구나. 그 말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찬혁이랑 그런 이야기 나눴다고요. 오,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신혼집 한 채씩 해주마. 그리고 나중에 자식 낳으면 다 같이 대저택에서 살아보자. 약속할 수 있겠지? 그럼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데 뭐가 어렵겠어요. 아버지 며느리들도 저희랑 뜻이 같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꼭 저희가 부모님 부양하겠습니다. 그이는 대학 등록금을 줄 때도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늘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 저보다 자식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죠. 친자식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애정을 표시하니 정말 큰 복을 받은 여자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평범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였는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는지 아들 둘이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탁하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사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월급쟁이다 보니 마누라가 바가지를 심하게 긁네요. 돈 적게 벌어오면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다니까요. 뭐야? 아니 새애기들이 그런 소리래? 너희들 둘 다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애기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텐데. 저희도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돈이 왜 이리 많은지 돈이 모이질 않는다고요. 아버지, 저랑 찬혁이가 같이 사업을 해볼 생각이니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명문대도 나왔고 사업 아이템도 확실하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지원해 주세요. 그이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그만해라. 너희들은 양심도 없니? 네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사업 자금까지 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하지 않니? 그냥 회사나 계속 다니거라.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야. 회사는 그냥 회사일 뿐이야. 후배들이 언제 치고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는 꼭 성공하고 싶어. 두 분을 부양하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지 않겠어? 그러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고 말이야. 더 들을 것도 없다. 안 돼. 너희 아버지한테 그만 좀 손 벌려라.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 힘으로 좀 살아라. 두 아들은 어디까지 지원을 받고 싶은 건지 나이 30이 넘도록 계속 손을 벌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둬서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민혁이 찬혁이한테 이 사업자금 대줬어. 당신이 안 된다고만 하니 의논할 수 없어서 나 혼자 결정했어. 미안해. 당신 그 많은 돈을 아들들한테 넘겨준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해주려고 그래? 미안해. 그런데 애들이 성공해서 우릴 모시고 산다잖아.
그거 하나 믿고 지원해 준 거라고. 여보, 자식들이 능력 있고 성실하니까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려주자. 아이고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미 넘겨줬다니 어쩌겠어. 그래, 당신 말대로 기다려보자. 아들 놈들이 우릴 모시고 살아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잔소리를 적당히 하고 끝냈습니다. 이후 아들들의 사업은 보통 이상으로 잘 운영됐고 며느리들이 손주들을 낳으며 예쁜 가정을 이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언제쯤 같이 살 거냐고 물었더니 두 아들은 당장 결정하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를 걸어 합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자식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이에 저는 화가 나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아이 여보,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아무래도 며느리들이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데 단번에 결정할 수 있겠어. 이놈들이 받을 거 다 받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애초에 사업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었어. 아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언젠간 고마움을 깨닫고 우릴 찾아오겠지. 남편은 끝까지 두 아들을 감싸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도록 아들 식구들은 명절에 하루만 다녀갔답니다. 바쁘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엉덩이만 살짝 붙였다가 돌아가더라고요. 섭섭함이 많았지만 이건 역시 남편이 이해하자면서 아무 소리 못하게 막았답니다. 한편 제 남편의 고깃집은 장사가 예전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식당이 넘치게 많이 생겨서 나눠먹기 장사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생활하고 적은 돈을 저축할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속이 안 좋다고 소화제를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점점 더 아파진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 남편에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틀 뒤에 대장암 4기라고 말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휩싸여 병원에서 오열하며 그 일을 입원시켰답니다. 의사의 말로는 대장암 4기의 생존율은 10% 남짓이라며 치료를 결정하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세히 일러줬죠. 저야 남편을 살리는 게 당연한 것이어서 무조건 수술받고 치료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도 저와 오래오래 살고 싶다 하며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그이의 수술이 있기 전에 두 아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꼭 남이 아픈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혁아, 너희 아버지가 암이야. 대장암 4기란 말이야. 이 말을 듣고도 바빠서 못 온다는 소리가 나오니? 아이 엄마, 나이 들면 원래 다들 아프고 병도 걸리고 그래.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게 너무 많이 바빠서 지금은 갈 수가 없어. 일주일 뒤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엄마 혼자서 케어해줘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는 거 아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생각해봐라. 아니 뭘 그렇게 많이 해줬다고 유난이야. 다른 집 자식들에 비하면 우린 별것도 받은 게 없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좋다면서 지원해 준 거야. 하여튼 엄마 이번 주엔 못 가니까 다음 주에 봬요. 큰아들이 그렇게 냉랭하게 말하자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땐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제 남편이 헌신하고 희생한 걸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병들어 누워있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니까 부하같이 밀었죠. 남편은 1차 수술에 들어갔고 몸이 좀 회복되면 2차 수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들 둘은 약속한 대로 일주일 뒤에 병원에 찾아왔는데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죠. 너희들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니? 니들 처는 왜 안 데리고 온 거야? 왜? 또 바쁘다는 핑계 대려고?
애 키우는 게 바빠서 못 왔다는 소리 하려고? 네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니? 뒷바라지 다 해주고 너희들 살 집까지 마련해줬어.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병드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어? 아유, 엄마, 왜 흥분을 하고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가 그리 불만이야?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친아버지도 아닌데 병서발을 들거나 모시고 사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가 새아버지를 엄청 사랑하나 보네. 아주 낭만적인 분이셨어. 뭐야? 이 나쁜 녀석들. 니들 아버지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줬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엄마, 지금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진정 좀 해. 지금 아버지 상태 보니까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엄마도 그만 손 떼. 간병인 하나 붙여주라고. 아들 녀석들은 제 남편이 삐쩍 마르고 초췌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낳은 자식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두 형제는 잠시 머물다가 제가 또 화를 낼 것으로 보였는지 바로 자리를 뜨더라고요. 이후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2차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지독한 고통이 시작됐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다음 치료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당장 암이 사라지지 않긴 하지만 언제가 됐든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겠다고 저와 약속했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2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날도 있었고 힘들어서 누워있기만 한 날도 있었답니다. 한편 그이의 고깃집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가게 매출이 적어서 접어야 할 시점이 왔어요. 마침 병원비와 입원비도 부족했으니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보험으로 나온 돈을 치료비로 모두 충당하고 없었으니 식당을 팔아서 항암 치료와 입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그때 아들들은 제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있어서 돈 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답니다. 결국 남편의 식당을 처분한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고 1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남편은 암과의 사투 중이었는데 그이가 약한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나 이제 치료 그만 받으면 안 될까?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 견디겠어. 당신 왜 그래? 3년이나 잘 버텼잖아.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치료받을 시간이 적어졌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버티라고 했잖아. 여보, 이제 우리한테 돈도 없고 남은 것도 없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 남자가 지금 돈 걱정이 돼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보험으로 다 나온다고. 보험금이 나와도 턱없이 부족한 거 다 알아. 당신한테 그만 짐이 되고 싶어. 또 치료받는 것도 고통스럽고.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어디 공기 좋은 데 내려가서 좀 쉬자. 그이가 약한 소리를 하길래 혼을 내주려다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남편의 다음 치료 때까지 시골에서 지내보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잘 설득해서 다음 치료를 이어갈 생각이었죠. 저희는 공기 좋은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그이와 하루 2번의 산책을 하며 산과 바다를 구경하고 지냈어요. 한 달 뒤 남편을 설득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왔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마련하려고 두 아들이 일한다는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리로 찾아간 거죠.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갔더니 두 아들이 크게 놀라며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데리고 나가더군요. 가까운 카페에 가서 제가 사정을 전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치료 중인 건 알지? 이번에는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제 가진 돈이 없어. 너희가 이제 돌려줄 차례야. 아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더러 새아버지 병원비를 내주라고? 왜 그래야 하는데? 왜라고? 너희가 이렇게 사람답게 일하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산 게 누구 덕이라 생각하니? 다 너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우리 엄마가 또 헛소리를 하시네. 엄마, 아버지 아니었어도 우리 둘은 될 놈들이었어. 그깟 돈 몇 푼 들인 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아버지가 시켰어? 본전 생각나니까 돌려달래? 이놈의 자식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엄마, 우린 돈 못 줘. 그러니까 엄마도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걸? 엄마, 우리 바쁘니까 그만 일어날게.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아들 녀석들은 어릴 때 사고 쳤던 때보다 훨씬 더 악랄해져 있더군요. 제가 자식을 잘 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두껍을 쓴 짐승으로 키우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이는 돈의 출처를 물었는데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입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수술 후 남편의 몸 상태는 아주 안 좋아졌고 항암 치료까지 받으니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4년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이 가장 아파 보였죠. 그래도 의사는 잘하고 있고 좋아질 거라고 희망의 말을 줘서 남편과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이와 저는 둘이 귓속말을 하며 수다를 떨었는데 마치 어린 꼬마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웠답니다. 여보, 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대머리랑 살아도 괜찮겠어? 응, 나 사실은 대머리 좋아해. 당신 지금 엄청 귀여워. 아이,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럼 계속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녀야겠어. 뭐든지 다 좋아. 당신이 대머리든 장발을 한 남자든 말이야. 매력 덩어리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잘 지내고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참 별일이었죠. 아들들이 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는지 알고 있으니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여긴 웬일이냐? 둘 다 사업하기 바쁘면서 뭐하러 온 거야? 엄마도 참.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우리가 겉으론 표현을 못해도 속으론 부모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그래 엄마, 형이랑 내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일을 하루 빼고 온 거야. 어디 아버지 좀 뵐까? 두 아들은 저를 지나쳐 남편을 내려다보더군요. 큰아들이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머리도 다 빠지고 볼품없이 빼짝 마르셨네. 너희들 왔구나. 민혁이, 찬혁이 잘들 지내고 있지? 네,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아버지, 가진 돈 좀 있어요? 뭐? 돈? 얘들아, 병원비가 모자라서 식당까지 팔았어. 게다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아, 역시 그랬구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있어요. 저는 돈 이야기하는 게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큰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멍하니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와봤어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서 찾아와 봤어요. 우리가 전에 그 부모님 사망보험금을 여러 개 들어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험금 수령인을 아버지 엄마가 서로를 지목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보험금 수령자를 저희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에 저는 격분하며 날뛰었습니다. 큰아들 뺨을 갈기고 작은아들에게도 뺨을 후려쳤습니다. 힘 못된 것들! 하다 이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온 거냐? 임종 전에 찾아온 거라고?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당장 꺼져!
내 남편은 절대로 안 죽는다. 아이, 엄마 왜 이래? 의사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야? 대장암 4기에서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 이제 곧 저승 갈 뿐이니까 마음 비우고 나눠야 할 건 나누자고. 미리 보험금을 유산으로 받겠다는 게 매맞을 짓은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거냐? 아님 니들 본성이 이 모양인 거냐?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바꿔달라는 게 할 짓이냐? 아이, 엄마. 사망보험금도 유산이잖아. 유서를 쓰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일이라고. 엄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가만히 있잖아. 아버지가 말씀해 보세요. 우리한테 사망보험금 남겨주실 거죠? 우리가 보험을 10개 들어놨으니까 총 20억 원 될 거예요. 그 돈 나랑 동생이 반으로 나눠 가져도 되는 거죠? 두 아들이 미친 소리를 하자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잔혁이 너희들에게 너무 과한 사랑을 줬나 보다. 이게 다 내 탓인 게지. 얘들아, 나 안 죽는다. 그러니 너희한테 보험금 같은 거 못 주겠구나. 아니,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상태 보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구만. 아버지, 우리한테 끝까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돼주세요. 보험금 수혜자는 저희가 알아서 바꿔볼게요. 그럼 더 할 말 없으니 저희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니들이 사람이야? 이러고도 니들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아이씨, 엄마! 우리가 맞아주니까 계속 만만하지? 그러다가 엄마도 저기 아버지처럼 똥오줌 못 가리는 벌 받아. 엄마, 우리가 왜 저 남자를 엄마랑 밀어준 건지 모르지?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이어서? 노. 저 남자가 우리 근처에 있는 제일 알짜배기 부자였기 때문이야. 엄마를 보는 시선이 짝사랑인 것 같아서 우리가 다리를 놓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네 말은 돈 때문에 나랑 네 아버지를 엮으려고 한 거란 소리냐? 처음부터 악랄한 놈들이었네. 변한 게 아니라 음흉한 짐승 놈들이었어. 엄마도 좋았잖아. 돈 많은 남자한테 사랑받아가며 호강하고 살았잖아. 안 그래? 어쨌든 저 남자 보험금은 우리가 가질 거야. 그럼 병수발 열심히 들어요. 두 아들은 폐륜의 발언을 실컷 하고 조롱하더니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100번 넘게 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니 나를 원망하라고 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들놈들이 뒤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저 녀석들이 오늘날 찾아와줘서 다행이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섰거든. 여보, 나 올해 안으로 완치 판정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공기 좋은 곳에 대저택을 마련해서 살겠어. 여보, 그러기엔 우리한테 돈이 없잖아.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내 아들놈들이 뭘 줄 놈들이 아니잖아.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다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날 일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의지한 대로 몇 개월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4기를 4년 동안 치료하고 버텨서 얻어낸 결과죠. 주위 사람들과 아들들은 모두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했는데 그이는 강하게 버텨내서 암과의 사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며칠 쉬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이해해 줄 거지? 아유, 그럼.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뭐든 다 이해해 줄 거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거야. 당신은 옆에서 날 믿고 응원해 주면 돼. 그이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건지는 며칠 뒤에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변호사였어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산을 나눌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글쎄
불효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송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 불효 소송? 그게 뭐야? 말 그대로 불효 소송이야.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지원을 다 받아가고 우릴 버렸잖아. 내가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뭐라고 한지 기억나? 다 함께 사는 것이 꿈이니 우릴 부양하라고 부탁했었잖아. 응, 기억나. 아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부양을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소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들들이랑 나눴던 대화는 모두 녹취했어. 이런 날이 올까봐 녹음한 건 아니고 그냥 아들들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한 대화가 너무 듣기 좋아서 생각날 때마다 들었지. 그런데 결국 그 목소리를 법정에서 켜야겠네. 여보, 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겠지? 당신 이해해 줄 거지? 그 인두껍을 쓴 놈들에게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응원해야지. 여보, 꼭 승소해서 당신이 준 거 모두 돌려받도록 해. 남편이 병원에서 아들들의 폐륜 발언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변호사는 통장 이체 내역과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이에 두 아들은 콧방귀를 뀌듯이 반응했어요. 전화로 세상에 불효소송하는 부모가 어딨냐며 비아냥거리더니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모집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원받을 것 다 받아내고 부양 약속한 녹취본에 아픈 부모를 버린 것까지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두 아들에게 해줬던 돈의 80% 정도를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돌려받은 돈으로 남편이 좋아하던 강원도로 내려가 작은 펜션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며 손님들을 받으며 소소하게 살아갈 계획이었죠. 창문을 열면 동해바다가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산 지 2달이 지날 무렵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더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돈이 필요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이 입을 열자 역시나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잘 지냈어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아버지, 우리한테 돈 빼앗아 가서 마련한 펜션이군요. 이야, 자식들 돈 가져가서 호강하시며 사시네. 민혁이, 찬혁이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냐? 돈 달라고 할 거면 일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에이, 아버지 성격도 급하십니다. 우린 돈 돌려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뭐 재판까지 끌고 가서 우리 뒤통수 날린 게 화가 나지만 부모님이라서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말씀은 아버지한테 투자 기회를 드리려고 왔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에 투자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뭐야? 나더러 너희한테 투자를 하라고? 내가 미쳤냐? 니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 썩 꺼져라. 아이, 우리 아버지 세게 나오시네. 알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찬혁아, 무릎 꿇자. 두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했나 봅니다.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큰아들 입에서 위기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아버지, 저희 사업은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저희 둘 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굴리고 있는데 그거론 부족해요. 우리 사업이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요. 이 한심한 놈들아. 대학 좋은 데 나와서 겨우 돈으로 굴리는 회사를 만들었냐? 아버지, 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저희가 버려놓은 판은 큰데 자금이 부족하면 바로 내리막이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이혼당하는 걸 바라시진 않죠? 이혼까지 당하게 생긴 거냐? 상황이 많이 급박한 모양이로구나. 네, 그렇다니까요. 아주 많이 급해요. 제 집사람은 애기 데리고 친정에 갔다고요. 대출금 이자 연체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국 두 아들은 불효 소송으로 돈을 뱉어내고 사업장을 말아먹기 직전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며느리들한테 이혼당할 위기라는 것도 덧붙였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니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더니 너희가 벌을 받으려는 모양이다. 그럼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구나. 아이, 아버지! 그만 좀 놀려먹고 돈 주세요! 돈 달라고요! 형, 흥분하지 마! 잘 구슬려서 받기로 했잖아! 닥쳐, 이 등신 같은 놈아! 나왔으면 젖병이나 물고 다닐 머저리 놈이 어디서 형을 가르쳐! 형!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에이씨, 못해 먹겠네, 이씨. 야, 네가 형이면 다야? 일어나봐, 이씨. 확 그냥 묻어버릴 테니까, 이 자식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야, 너 때문에 놓친 투자자가 한둘인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놓친 애들한테 빌게 된 건 순전히 너 때문이라고, 이 쪼다 새끼야! 이 새끼가 형이라고 대우해줬더니 날 개무시하네? 야, 너 오늘 죽었어. 어차피 망하게 생긴 거 네 놈이랑 한판 붙고 끝장 보겠어. 두 아들은 일어서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가만히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두 녀석이 서로를 향해 어설픈 주먹을 날리더군요. 꼭 쇼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희들 돈 받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나 본데 너무 어설프다. 니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돈 나올 구멍은 없어. 엄마, 중간에서 이러니까 아버지가 지갑을 안 열잖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찾아왔겠어. 글쎄, 일 없다고. 둘 다 우리 펜션에서 꺼져. 이러면 곤란한데. 그럼 더러운 꼴 하나 더 봐야 할 텐데. 뭐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찌꺼리는 거냐? 아버지 엄마한테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우야, 시작해야겠다. 작은 아들이 펜션 안으로 저희 부부를 밀어넣고 큰아들이 차 트렁크에서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말통을 가지고 들어오더군요. 이놈들이 단단히 미친 것이었죠. 저는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뭣들 하는 짓이냐고? 엄마, 미안하게 됐어. 우리가 돈이 급해서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게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시원하게 줬으면 됐잖아. 어이, 아버지, 왜 우리한테 그 불효소송인지 뭔지를 해서 개털을 만들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나랑 내 동생 가정이 깨지게 생겼잖아. 두 놈은 단단히 미쳐서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리더군요. 남편은 이를 막으려고 큰아들과 몸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아들에게 몸을 잡고 아무 짓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힘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저희 부부는 바닥에 쓰러졌고 무시무시한 사고를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펜션 문을 부술 듯이 쾅쾅 쳐댔습니다. 두 아들은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더니 현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윽고 강제 개방해서 들어온 형사들이 큰아들을 잡았습니다. 팔을 등 뒤로 꺾고 쇠고랑을 채웠어요. 작은 아들 역시 두 손을 들고 항복했고 바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펜션에 지구대와 바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눌러서 부른 거였어요. 경찰들은 창문 너머로 두 아들이 허튼 짓을 하는 걸 보고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죠. 두 아들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펜션 바닥에 뿌려진 기름을 닦았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난 엄마면 애들이 저 모양이겠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니야. 사과는 내가 해야지. 아낌없이 퍼줬다가 이런 꼴 당한 거잖아. 애초에 내가 아들들에게 선을 긋고 지원해주지 말았어야 해. 내가 그렇게 길을 들여놓은 것이니 내 잘못이라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탓하며 바닥에 기름을 모두 닦았고 경찰서로 가서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두 아들은 유치장에서 저와 남편을 매섭게 노려봤는데 자식이 아니라 짐승 2마리가 보이더군요. 입모양으로 뭐라 했는데 욕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구속됐고 아들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옥중 이혼을 당하고 처자식에게 버림받게 됐죠. 사업장도 문을 닫고 빚더미에 오르게 되어 출소하면 신용불량자로 시작해야 했답니다. 두 아들은 미수범이어서 감옥 생활은 길지 않게 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건 다들 잘 아시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를 찾아오진 않았어요. 저희는 혹시나 해서 경호원을 고용해 펜션 앞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별 문제가 없어 경호원을 철수시켰는데 얼마 뒤에 두 아들 소식을 경찰에게 전해 들었어요. 큰아들은 출소 후 좋은 머리로 사기꾼이 됐답니다. 주식 사기를 해서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 돈을 꿀꺽했다가 잡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한방 인생을 노리고 노름을 하다가 잡혔대요. 불법 사채로 돈을 마련해 노름방에 가서 돈을 계속 잃다가 형사들의 급습으로 노름방에 있던 노름꾼들을 모조리 체포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됐죠. 제가 재혼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던 두 아들이 이런 결과를 보여주니 어미로서 참담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버려진 일이 있으신가요? 제발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제 사연으로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솔직하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